이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새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또 네.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매력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재정 불안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흐름 속에서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는 다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는 아니었고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국제 수익률의 흐름이 아시아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최근 며칠 동안 사실 주요국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사실 많이 가슴을 좀 조였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2012년도에 겪었던 유럽발 재정 위기죠. 이제 서브린 뎁 크라이시스가 또 한 번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들이 약간 좀 겁을 먹었었어요. 근데 저는 일시적이다. 잠깐 발작을 했지만은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국이 이번에 이제 국채 금리가 한 30년 국채 금리가 5.72%까지 튀었는데 이게 1998년 5월 이후 최고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날 하필 또 파운드가 한 1.5%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고질적입니다. 영국은 항상 있어 왔고요. 저성장이라든지 높은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적자 이 부분인데 이미 2015년도에 브렉시트를 하면서 EU와 이렇게 결연을 하면서 문제가 사실 이제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게 이날 하필이면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였던 파운드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영국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영국 자체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을 좀 줄여갔고요. 프랑스도 사실 8일이죠. 예정된 정부 불신 투표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3.587%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정치적 이슈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이 이러다가 우리 IMF에다가 구제금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표를 앞두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유로존 전체죠. 프랑스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0.6%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2.1%까지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준금리를 유럽 중앙은행이 2.15%까지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나 일단은 충분히 저금리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미국이 좀 튀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아니죠. 그 순회 항소법원에서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불법이다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이제 대법원에 항고를 했지만은 만약에 받은 앞으로 이제 또 상호 관세 받은 그 수익들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연방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37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국채 금리가 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좀 많고요. 상호 관세가 아니더라도 품목별 관세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 다른 이제 법으로 다 이게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 갖고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염려하는 2012년도에 그러한 재정 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해당 문제는 이미 각국 정부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이번 문제는 조금 저는 이제 일시적인 발작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 금리 급등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이고 일단은 아시아 시장이 크게 투자 심리를 흔들 정도의 여파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열 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지수가 워낙 크나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도 직접 발벗고 나선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런 뉴스들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염두를 해 두어야 될까요? 저는 조정보다는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 보시면 1월 달에 딥시크 사건 이후에 중국의 AI 업체들이 되게 활성화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한 20개 넘는 회사들이 딥시크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또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경쟁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또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로보틱스 쪽에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이 세계 업종 쪽에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과창판 지수죠. 스타 50 지수 같은 경우가 3개월 동안 24%가 넘게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종목의 그렇죠. 네, 수익률을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예, 그 지수 자체 안에 이 세 개 업종들이 가장 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부는 이게 투기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억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공매도 규제를 해제한다던가 아니면 은행들의 불법 대출로 주식 투자하는 사례를 조사한다던가 증권사의 무분별한 신규 계좌 개설 홍보 자제 등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거죠. 2015년도에 봤던 그 레버리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아마 또 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본다라 그러면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지금 보이시는 이 증시 내부에 있는 어떤 이제 투기적인 요소들, 특히 이제 IT라든지 빅테크 쪽에서 어떤 엄청난 강세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그냥 무조건 과거에 봤던 뭐 캠브리콘이라든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기가데바이스, 통프 마이크로, 뭐 SMIC, 화홍반도체 우리가 항상 보던 종목들이 이제 한번 쭉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급락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한번 이렇게 뭐랄까 옆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 중국 정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뭐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이 큰 중국의 빅테크 IT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 있지만은 양국의 경쟁 구도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팹리스, D램, 그다음에 AI 반도체, 여기다 장비까지 다 세트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가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상용화되면서 기술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반도체는 밸류체인은 형성은 돼 있지만은 아직도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한참 멀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화웨이가 어센드라든지 아니면 캠브리콘이 SMIC를 통해서 이런 그 AI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다 알리바바도 반도체를 자기들의 AI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끌어내도 한 7나노를 그 이상을 지금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제 뭐 생성형 AI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3나노, 2나노 정도의 기술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는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AI 반도체,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로보틱스 쪽에서는 아직도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더 필요하고 그게 갈수록 저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공급망이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실 간밤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향 매출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런데 오픈 AI에서는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의 판도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ASIC 반도체로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흐름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GPU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포르쉐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좋고 우리가 다 갖고 싶고 빠르고 성능도 좋고 그런데 누구나 다 살 수 없잖아요. 가성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아이작 같이 NPU를 쓰는 방법이죠. 약간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발열도 좀 적고 그다음에 뭐 활용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집에서 세컨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집이 다 포르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르쉐 갖고 있으면 또 기본적으로 세컨차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MPU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잘 만드는 iGIC 같은 것은 MPU라든지 아니면 고객 맞춤형이기 때문에 저는 GPU하고 MPU가 사실 섞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저는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이러한 이제 MPU 쪽에 조금 더 이제 기술력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무시가 아니죠. 약간 좀 뒤쳐져 있던 분야가 결국은 이 두 개가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걸로 대체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두 개가 아마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반도체라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개인 맞춤화된 반도체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이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컨카 개념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아가는 네, 그런 구도로 아마 계속해서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미국 증시가 9월 위기론 속에서도 잠시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는데요. 시장과 뭐 9월 금리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제 환율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쭉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네.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노동 지표들, 뭐 매달 첫째 주는 사실 노동 지표들이 맞습니다. 다 나오게 돼요. 네. 근데 관심이 특히 높은 게 9월 17일 날 있을 FOMC에서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노동 지표가 안 좋으면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다. 기준금리 쪽으로 더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3일 날 노동부 졸트스가 나왔는데 사실 뭐 7만 건밖에 안 돼. 700만 건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800만 건 이상이 나오던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제 나왔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사실 7월 달 10만 건에 비해서 5만 건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뭐 난리가 난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의 경고 등이 들어왔다. 들어왔죠.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올 이제 고용 보고서죠. 여기서 실업률이 지금 과연 4.3%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지난달에 8만 3천 건으로 쇼크가 왔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맥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이 보시면 이제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잠정치가 한 3.3%가 나왔고요. 애틀란타 연준이 3분기 GDP는 지금 GDP 나온 한 거의 3%까지 지금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쪽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납니다. 점도표도 수정이 되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수정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 만약에 노동 지표가 더 안 좋아질 경우는 저는 점도표가 조금 더 수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치는 2025년 올해 말까지 3.9%로 나와 있고요. 내년 2026년도는 지금 3.7%까지 3.6%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는 만약에 지금 계속 이제 월러 이사가 얘기하듯이 빨리 더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50bp 기준금리 인하도 9월 17일 날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B컷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B컷까지 거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제 미국이 내리게 되면 달러와 약세로 다시 또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저희가 원달러 환율 보실 때 원화가 사실 원래 강세로 가야 돼요. 저희가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뭐 그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안정화돼 있고 이렇다 보면 사실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요즘 약간 강세로 튀면서 사실 1,39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 했을 경우는 저는 한 1,350원까지 더 하향으로 원화가 강세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국내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또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시 또 금리가 튈지 안 튈지는 지금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 본다면 미국 기준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저는 1,350원대로 계속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서 이 달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인하 기조에 맞춰서 달러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컵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되나요? 네, 뭐 전통적인 섹터는 사실은 IT죠. IT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장기 금리를 조달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소비재도 사실은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금 IT 쪽은 뭐 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에서 지금 계속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쪽은 K뷰티, K엔터, K식품 쪽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보셔라. 만약에 금리 인하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요즘 관심이 많아진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더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 중에서 이제 최근에 다른 시기와 좀 틀리게 글로벌 빅파마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또 눈에 보이거든요. 뭐 셀트론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팜 같이 이제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금리나 수혜를 저희가 조금 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견고히 하고 있는 글로벌 파마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